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주 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됐죠. 만남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는데 그 영향이었을까요?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터지나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에 이제 다시 윤 대통령의 결정에 촉각이 모이는 상황이죠.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주은 씨. 네, 막히는 걸 알면서도 어린이날 연휴를 즐기기 위해 나온 분들 많으시죠? 지금 고속도로는 막혀도 너무 막힙니다. 특히 오늘 중 외곽 쪽은 지금 이 시간대가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후 1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 20분, 서울에서 강릉도 5시간, 양양은 3시간 50분 정도 예상이 되니까 미리 시간적 여유 넉넉히 두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특히 경부선 부산 방향 정체 길이가 총 137km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 평소 그 명절이 예상되는 그런 정체의 길인데요. 경기권에서는 기흥동탄과 안성휴게소 사이가 23km 구간 막히고요. 특히나 입장과 남이분기점 사이는 한 번에 50km 구간, 또 청주분기점에서 비룡 사이로도 29km 구간 막힙니다. 중부선 타신다면 남해 쪽 정체 길이는 조금 더 짧긴 한데요. 그래도 하남에서 경기 광주분기점까지 21km 구간 한 번에 긴 정체고요. 서해안선 외곽 쪽은 팔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지나기가 가장 답답합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길 영동선의 경우에는 경기권에서는 동수원과 양지 사이가 가장 힘겨운데 강원권 내 정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종 분기점에서 새마을까지 18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양양선의 정체도 지금 거의 50km 구간이라 강일부터 서종, 강촌에서 20km 정도, 그리고 내촌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하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키워드 과연입니다. 과연? 네. 과연 이게 될까? 과연 되네. 뭐 이런 두 가지 뜻이 다 있죠.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또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시급하게 쓰는 용도의 국가 비상금 성격인 일반 예비비가 있죠. 네.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디에 가장 많이 썼을까요? 저희가 단독 입수했고요. 인권 후진국에서 벗어나겠다던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의 개혁 시도는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SNS에 자유로운 복장 허용을 촉구한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아이고. 또 우랑우탄이 스스로 치료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 과연 유인원입니다. 이 똑똑한 오랑우탄 소식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다양한 소식들이네요. 첫 번째, 국가 비상금 예비비가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 예비비 편성 내역과 사용 조서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어디에 가장 많이 썼을까요? 어디에 썼습니까? 저는 이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이니까 물가 관리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이 취재를 해보니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민생 문제 해결의 최우선 순위 과제인 물가 관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집무실 이전에 얼마를 썼어요? 네, 2022년 5월 10일 취임 전후 1년 차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예비비를 가장 자주 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명목으로만 총 3차례 편성이 됐고요. 금액은 총 496억
국무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이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도 이전을 해야 하잖아요. 이 명목으로 예비비 56억 8,472만 원이 편성됐고요. 또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 7천만 원도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 비용을 다 포함하면 약 650억 원의 예비비를 쓴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는 뭐 500억 안 들여도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비상금 예비비로만 650억 원이 들었다. 그럼 이건 예비비고 각 부처 예산을 끌어다 쓴 것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설명한 건 전용비를 제외한 예비비 내역이니까요. 이게 집권 1년차 비상금 사용 내역이었고 이제 집권 2년차를 한번 볼게요. 2023년엔 본 예산을 정부 스스로가 짠 첫 해거든요. 2023년의 예산은 총 639조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중 4조 6천억 원이 국가 비상금, 그러니까 예비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권 첫 해에는 집무실 이전에 예비비가 제일 많이 쓰였다고 했죠. 네. 2년 차에는 어디에 많이 쓰였어요? 예, 내역을 뜯어보니까요. 사실상 대통령을 위한 사업 곳곳에 예비비가 사용된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 대표적 예가 바로 정상외교 순방 비용이었는데요. 정부는 2023년에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6차례나 편성을 했습니다. 정상 그리고 총리 외교활동 지원으로 328억 5,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따르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제 운영비와 경호비 같은 여러 추가됩니다. 재반 비용이 뭐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보면요. 뭐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경비 지원 이런 곳에 76억 2천여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에 50억 500만 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48억 9,600만 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비에 28억 2천만 원 등 총 532억 700만 원을 썼습니다. 원래 정상 외교 예산으로 책정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됐는데요? 애초에 정상 외교 예산으로 편성된 돈은 249억 원이었거든요. 이걸 모두 쓰고 그보다 2배 많은 비용을 이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서 사용한 겁니다. 애초에 그럼 정상 외교 예산을 터무니없이 적게 잡은 건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정상 외교를 한 건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물가 관리에는 얼마나 썼어요? 네, 고물가가 이어졌잖아요. 이제 과일 등 농산물 할인 지원에 225억 원을 썼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조사에 151억 9,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오염수 영향으로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자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800억 원을 썼고요. 할인 행사를 연장하면서 143억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이 당초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5,281억 원을 준비했는데요. 약 1,095억 원이 예비비로 더 쓰인 셈입니다. 과거 다른 정부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 회계연도를 보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보전하는 데 가장 많은 예비비를 썼어요. 또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 회계연도에는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등에 가장 많은 돈이 사용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아닌 대통령실 이전이나 해외 순방 등 대통령실 중심의 정책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잘 뜯어봐서 앞으로 감사원, 국회 좀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유로운 복장 허용해달라고 했다가 11년형?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29살 여성 마나엘 알 오타이비 이야기인데요.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 사우디 법원은 지난 1월 오타이비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무슨 혐의로요? 쉽게 말하면 여성 억압에 저항한 죄입니다. 이 피트니스 강사로 일했던 오타이비는 과거 자신의 SNS에 남성 후견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또 현재 사우디 여성은 남성 후견인,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과 이혼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여성을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보호자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거죠? 네. 또 노출도 금지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 목부터 발등까지 온몸을 가리는 이 사우디 전통 의상
아바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타이비는 여성이 자유로운 의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영상을 SNS에 게시를 했어요. 이 죄목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무슨 혐의예요 이게? 저도 짐작이 안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타이비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테러법이었어요. 반테러요? 네. 옷 자유롭게 입는 게 테러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예, 오타이비가 올린 이런 영상이 악의적이거나 허위인 소문 또는 뉴스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사우디 법원은 판단을 했고요. 사우디 당국은 2022년 11월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건 오래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UN 인권 고등파무관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 가족들도 오타이비의 생사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 체포 직후 감금된 뒤로 소식이 끊겼거든요. 아까 처음 이 뉴스 시작할 때 사우디도 이제는 좀 인권 후진국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좀 달라지고는 있는 거예요? 사우디는 2017년 무함마드 왕세자 집권 이후 왕세자가 주도하는 이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여성을 올가매던 금기를 하나둘 허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성 동반자 없이 혼자서 운전을 하거나 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이었거든요. 후견인 없이 혼자서도 다닐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성 후견인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 사우디 법원은 2022년 SNS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자국 여성 살마 알 시하브에게 27년형을 선고했고요. 아이고, 27년. 네, 또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 네옴시티 이걸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파티마 알 샤와르비란 여성에게 지난해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뭐 말 한번 잘못했다고 SNS에 글 한번 올렸다고 30년? 그렇습니다. 이 엠네스티는 오타이비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여성 인권 개혁의 공허함을 폭로했다. 또 평화적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우디 아직도 멀었군요. 참. 마지막 유인원이 스스로 치료를 한다고요? 네, 인도네시아 야생 오랑우탄이 약초를 이용해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관찰됐어요. 예, 현지 시간 2일 영국 가디언과 BBC 방송 등에 따르면요.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 연구소 이자벨 로머 박사팀은요. 이날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약용 식물을 씹는 오랑우탄이나 원숭이 또 곤충을 잡아 상처 자국에 이 문지르는 침팬지는 포착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야생동물이 약초를 활용해서 부상 부위를 치료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목격된 겁니다. 약초를 씹어먹는 정도는 그동안 봤는데 약초를 활용해서 다른 치료를 했다? 그렇습니다. 셀프 치료의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수컷 수마트라 오랑우탄 라쿠스입니다. 연구팀은 1980년대 후반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라쿠스가 2022년 6월 얼굴 오른쪽 눈 아래에 큰 상처를 입은 사실을 포착을 했어요. 예, 그런데요. 라쿠스가 한 사흘 후에요. 아카르 쿠닝이라는 약초를 씹어서 즙을 내더니 이 즙을 다친 부위에 7분간 계속 바르더래요. 또 이 으깬 잎을 상처 전체가 덮이도록 바르더니 30분 이상 약초를 먹었다고 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그 상처가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이 빨갛던 부위가 다시 피부색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카르 쿠닝 그 약초의 효능이 뭐예요? 네, 이 아카르 쿠닝은 항균, 항염증 등 성분이 들어있는 약초로요. 진통 해열,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전통 의학에서는 이질이나 당뇨병, 말라리아 등을 치료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이 똑똑한 오랑우탄 라쿠스는요. 이걸 바르고 닷새 후부터 상처가 아물었고 한 달 안에 완전히 치유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아카르 쿠닝이라는 약초의 효능을 알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구팀도 그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라쿠스의 행동에 비춰 의도적으로 얼굴 상처를 치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요. 물론이죠. 네, 스스로 이걸 알아냈는지 다른 오랑우탄에게 배운 것인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이 상처 치료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과연 유인원이네요. 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5분 막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하죠.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 덥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고요. 우선 내일 아침까지는 비구름이 뒤덮여서 기온이 평년을 크게 웃돌다가 내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동두천이 29도, 강릉도 같은 기온, 세종과 대구가 27도, 서울, 대전 28도로 예상돼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점차 제주에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서해안, 아침부터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강원 영동을 뺀 중부지방 그리고 전라권, 경상 서부에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전에는 전국으로 내립니다. 이번 비는 모레도 가끔 전국적으로 이어지는데 모레 오전부터 밤 사이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고요. 비는 길게 화요일까지 예보돼 있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5일, 6일 이틀간 강우량 전국 대부분 30에서 80mm인데요. 많은 곳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전남 해안, 부산과 경남 해안 100mm 이상이고요. 일부 제주 쪽으로 가면 50에서 150mm, 또 지리산 부근도 150mm 이상 예보돼 있고요. 많은 곳 제주 쪽으로는 200mm 이상까지 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와 함께 어린이날은 서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비 오기 전까지 서울과 경기, 충북, 강원 일부에 건조특보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지 농도 대부분 무난한데 수도권은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고요. 오늘은 일부 중서부 쪽에 대기질이 오후에 일시 나쁨 상태고 오존 농도는 대부분 오후에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3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날로 대부분의 길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속도로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인 지금은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5시간이, 목포까지는 6시간 반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시 구간인 잠원 부근 4차로에선 고장난 차도 처리 중입니다. 뒤로 한남대교부터 영향을 받고요. 이후 서울 요금소부터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더 가서는 경기권에서 충청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무척 힘겨운데요. 기흥에서 안성, 입장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와 청주부터 비룡 분기점 쪽 정체만 102km 구간에 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비룡 부근에서 서해대교 쪽 통과 가장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도 강일에서 서종, 강촌부터 북방 2터널 사이와 내촌 일대로 모두 50km 구간 가까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 이번 총선에 당선된 화제 당선인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포천 가평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김용태 당선인을 초대했습니다. 90년생이고요.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이런 분들과 함께 천하용인의 한 명으로 불리웠던 분이죠. 개혁신당 후보들 갈 때 우리 김용태 당선인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했고 이번에 이 부모님 고향인 포천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김용태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포천은 부모님 고향이기도 하고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학교도 다녔어요? 초등학교까지 제가 거기서 다녔습니다. 예. 당선 소감 한마디 하시면. 많은 분들이 포천 가평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가장 젊은 당선인이고 왜 이렇게 젊은 당선인을 뽑아줬을까? 포천 가평은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지역인데 저는 많은 주민들이 정치의 복원 그리고 정치의 세대 교체를 염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기대치에 잘 부응하고 앞으로 좀 22대 국회에서는 정치의 기능을 복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참패했어요. 그죠? 예.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 윤석열 정부를 뽑아줬을 때 그 기대치에 저희가 실망시켜드렸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러한 공정한 법의 지배, 법 집행을 할 거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예. 지난 2년간 저희가 많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권력을 비호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고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다음번 대선과 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그런 기대치 처음에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는 그 믿음을 예. 대통령께서 스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라 권력 비호로 권력을 남용했다. 그리고 그게 비춰지는 것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냥 떠오르네요. 김건희 여사 건, 또 최상병 의혹 건 이런 것들인가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번에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지난 그 수개월 동안 이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저희가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이 나섰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는 독소 조항이 있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대처하는 과정이 그것을 마치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책임자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더 그런 괴리감이 없도록 이런 앞으로 남은 기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야당에게만 엄청나게 가혹한 수사를 하고 이 정부나 여당에 관련된 건들은 자꾸 뒤로 미루고 뭐 이렇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국민들께서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느끼시게 만든 것 자체가 저희가 잘못 대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법 집행에 대해서 뭐 쓴소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 책임을 또 국민의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있죠. 왜냐하면 지난 2년간 뭐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윤심이라는 그 윤심팔이라고 저희가 하면서 연판장을 돌려서 나오려고 하는 후보를 못 나오게 했던 적도 있고요. 예. 뭔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실의 이런 하청기관 아니냐는 비아냥도 저희가 들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여당이 또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혁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 또 내라고 많은 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희가 다음번에 선거에서 또 어렵겠죠. 예. 그 대통령 당선될 때 참 가까스로 당선됐잖아요. 가까스로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낸 과정이 우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몰아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최근에 이 최상병 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를 대변하던 해병대 전후의 분들이 일제히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지금 돌아서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상병 건이 말씀 나오셔서 드리고 싶은데 이 건이 여기까지 이렇게 여야가 대립할 건이 아니잖아요. 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누가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는가에 대한 진상규명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예. 만약에 정말 그런 거 있었더라면 처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순간에 저희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를 임명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수사 대상자인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뭔가 좀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결자해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국민들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 수사의 어떠한 진정성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얘기 나온 김에 최상범 특검법 지금 처리가 됐어요. 예.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예. 거부권 행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반대합니다. 특검법에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 특검이 문제 해결의 최선책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권 압박력으로 지금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점에서 비판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진상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 수사에 힘을 더 실어서 저희가 빠르게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다만 국민들께서 또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공수처장 임명도 늦어졌고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는 건가. 그리고 마치 정부가 또 여당이 공수처를 핑계로 이 사건에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의혹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그 당시에 지난 7월에 국방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솔직하게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만약에 정말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대통령실도 그 수사 협조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저희가 거부권을 쓰시더라도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부권은 저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말씀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영태 당선인은 총선 과정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계속 이건 특검은 아직은 아니다. 이 공수처의 힘을 그러니까 고민이고 특검과 공수처 둘 중에 어떤 것이 이 사건의 이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 절차적인 고민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 힘을 실어서 수사의 연속성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게 옳다고 보신다. 다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라 이거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거부권을 사용하고 기자회견도 없고 계속 이러한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지고 여론은 더 커지고 저는 그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자회견을 해서 뭔가 설명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히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또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에 대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도 수사 받겠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한 받겠다 정도의 메시지는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 거잖아요. 지금 수사 개입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7월에 과연 국방부로부터 대통령과 안보실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 개입 의혹이고. 그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가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논리로 가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아무도 말씀 못 드리고 책임질 수 있는 분들도 아무 얘기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수처가 수사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대통령실은 협조하겠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런 뭐 앵커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미 이건 물론 이제 법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근데 이것을 뭐 수사 가이드라인이기보다는 솔직하게 그 과정들을 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수사와는 별도로 그때 국방부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저는 그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겠습니다가 아닌 한 명백한 그 변명이고 수사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전제 아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있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가정 아래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과정에서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당내는 뭐 아직 우리 김용태 당선인은 의원 신분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21대 국회 내에서도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재의결하면 나는 찬성표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생각이 좀 다른 겁니까? 뭐 당선인들 각자의 고유의 권한이신 거니까요. 그거는 뭐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재의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21대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7명인가 18명만 이탈하면 된다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각자 알아서 그 각자의 판단인 거고 아마 많은 당선인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들 이 지점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상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 수사가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만약 재의결에서 또 부결되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다시 또 특검법을 낼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는 민주당이 또 다시 또 낸다면 그때도 김용태 당신이 이제 의원 신분이 될 텐데 반대표 던질 건가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일단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기자회견이 전제 아래 저는 국민적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특검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자회견조차 없다. 공처 수사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정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그때는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총선 참패 원인 얘기하다가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까지 쭉 얘기가 나왔는데 또 제가 이제 언급한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뭐 새삼스럽게 이제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고발당한 거 빨리 신속히 수사해라.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것을 검찰총장이 저희가 총선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총장의 말 한마디가 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받아야 할 상황들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마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 예. 수사기관도 부담감이 분명히 있겠죠. 현재 권력을 향해서 어떤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러한 메시지를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 받을 필요가 있다면 예. 받겠다. 예. 그게 저희가 강조하는 공정한 법 집행, 법의 지배 아니겠습니까? 권력자와 가깝다라고 해서 이러한 수사를 피해가거나 방어하거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제 뭐 한 달 있으면 다음 국회가 문을 여는데 문 열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올 게 뻔히 예상되니까 이제 와서 검찰총장이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프레임 속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총선 때였고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못했지만 이제라도 말한 것이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잖아요. 여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먼저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일인가 지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지금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관련 내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 등등의 자세를 먼저 보여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께서 연초에 KBS와 그 대담을 통해서 이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혹건에 대해서. 근데 사실 국민적 눈높이에선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다면 여사에 대한 의혹도 먼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국민들의 그런 어떤 의혹에 푸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이게 1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 전에 먼저 총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이재명 조국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임했던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심판론은 사실 야당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쓰는 구호죠. 그래서 여당이 심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고 민생과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길 바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지점에서 이제 2조 심판론은 조금 잘못된 전략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지금도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러한 당이 창당하는 과정이 사실 넌센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고 본인의 마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창당과 이런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좀 민주공화정으로서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을 편을 들어주신 무려 거잖아요. 25%. 그 말은 그만큼 조국혁신당을 이용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때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국민적 기대가 저희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2조 심판론이 아닌 다른 전략으로 임했어야 한다. 정책과 뭐 지금 저희 포천 가평에서도 가보면 유권자분들께서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민생, 말씀하시거든요. 물가 이런 거죠. 예, 물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위기고 저희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일 텐데 황우여 위원장 그 고문께서 수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참패를 했고 때로는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야당과 쓴소리하고 각도 세우지만 대화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당이 쇄신하길 지금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대통령실과 이런 당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있을 자리일 텐데요. 그러한 역할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대표와 원내대표는 어떤 색깔로 어떤 그 전략적 구도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력이 있는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경험도 있고 당과 정치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오셔서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예. 꼭 기억해야 될 상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192석이라는 거야이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속에서 여당이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만들어낼 줄 아는 정치력을 가진 분이 전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력 그래서 이제 좀 원내 선수도 좀 있고 그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수와 상관없이 경험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지금 영남권하고 수도권에 있잖아요. 원외 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아 원외 인사도 예. 될 수 있다. 예, 예.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대표가 되는지. 원외 인사에서 뭐 많은 분들 계시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고생하셨고 당원분들에 대한 지지층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일 텐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시간을 더 가지실 때가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위원장께서 권력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당인의 한 사람이 누구나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영남권 대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그래요?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물론 이제 정치적인 뭐 레토릭일 수 있겠지만 영남에 계신 분이든 뭐 수도권에 계신 분이든 누구든지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영남 뭐 당으로식으로 전락했는데 이번에 새 대표마저도 영남 대표가 되면 이건 완전히 이제 무덤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지적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만으로 못 나오게 하면 글쎄요 그 전당대회 때 연판장 돌린 거랑 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국가인데 누구나 나오실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저는 다른 이야기인데 민심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 때. 민심이 50% 내지는 30%라도 반영이 되어서 좀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도 좀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 룰 말이죠. 지금은 이제 당원 100%로 바뀌어 있는데 당원 50% 뭐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도 바꾸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제가 공교롭게도 전당대회를 2번 출마해봤고요. 예. 2번 중에 한 번은 당원 100%였고 한 번은 민심 30%였던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타겟팅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당이고 그렇죠. 예, 민심이 반영되면 아무래도 국민 전체에 대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당권 주자에 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냥 일반 국민 100%로 하자고 하던데요. 뭐 그건 뭐 시장의 생각이시고 뭐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까지는 좀 과하다. 아무래도 당직 선거고 당원 책임 당원분들의 효능감도 알겠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50 내지 30 정도는 반영하자는 의견이시다. 예. 그리고 대표는 정치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으로 일단 거기까지만 답변을 주셨는데 원내대표는 현재 출마를 선언한 분이 두 분입니다. 송석준, 이종배.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한간에는 뭐 소위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 뭐 등등 해서 이른바 찐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는 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선거 후보 등록을 연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내 그 당선인들한테도 이제 여러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출마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시고 글쎄요. 누구로 이렇게 정해졌다 이거는 좀 언론에서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고 저는 원내대표는 친윤이냐 비윤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된다면 원내대표 새로 오셔서 저희는 국민들께 또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친윤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친윤 후보가 그러니까 친윤이 원내대표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저희 못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면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가게 되면 저희가 정당이라는 것이 수권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다음에 이제 대선 지선 치러야 되는데 당연히 국민들한테 심판 받겠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데 아무튼 총선 끝나고도 지금 한참 지났는데 당이 변화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은 아직까지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이번에는 거부권 안 됩니다 정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공수처 수사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바뀔 텐데 좀 더 고민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면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논리도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은 진상규명이 중요하니 공수처 수사가 우선입니다. 논리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논리를 펴면 국민들은 에휴 국민의힘 아직도 안 변했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저는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억울한 이 죽음을 밝히는 거잖아요. 혹시 뭘 수사 개입에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밝히는 거고요. 이게 핵심 아닐까요? 근데 저희가 계속 정치적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 글쎄요. 저는 그건 잘 예. 총선 끝나고 그 과거 천하용인으로 불렸던 이준석, 천하람 뭐 이런 분들하고 좀 만났습니까? 예, 최근에 천하람 당선인하고도 식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조율했고 저희가 뭐 과거에 계속해서 친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같이 움직이시다가 혼자만 지금 남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예. 천하용인이란 팀 자체가 창당을 전제로 했던 팀도 아니고요. 당내 혁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팀이었으니까요. 그나저나 90년생 맞죠? 예. 그런데 뭐 정치를 시작한 게 벌써 한 6, 7년 됐더라고요. 예. 젊은 나이, 보다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정치에 뛰어들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공동체의 보탬이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이 개인의 창의가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게 보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 노력만으로 그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또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 실패가 아니고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그 사회적 안정망을 더 공고히 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양극화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같은 젊은 세대인 보수 정치인들과 이제 이른바 닉네임도 붙고 이제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개혁신당이 이준석, 천하람 다 당선인을 배출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건 굉장히 큰 헌정사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해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축하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천하람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국민적인 어떤 바람이나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손잡고 같이 할 일이 생기겠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초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상임위는 뭘 원하세요? 저는 경기 북부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토위의 상임위를 희망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당선인들이 또 국토위를 희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북부가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고 또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격계 규제가 있습니다. 뭔가 투자를 촉진하고 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돌아온 답은 거기도 결국은 수도권 아니냐 이러면서 차별을 받아왔던 지역이 경기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활력을 좀 넣어주고 싶다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정치의 변화, 세대 교체 이런 걸 처음 당선 소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에서 아주 큰 성과 있는 일들을 좀 해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당선인 함께 만났습니다. 조용필의 노을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